있습니다. 대만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AT-5응임 영문명 브레이브 이걸이 15일 오전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습니다. 비록 조종사는 비상탈출해 무사히 구조됐지만 대만 내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융잉은 비행시간이 183시간에 불과했는데 이번 사고는 대만군이 2021년 융잉을 본격 도입한 이후 처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대만 공군은 특별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대만제 전투기가 추락한 적이 많기에 이번에도 대만제 항공기의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T-50을 대만은 도입하려 했지만 대만 내에서 독자 개발하겠다고 우겨서 탄생한 AT-5가 결국 참사를 당했습니다. 원래 대만은 T-50을 도입해 대만 에바항공으로 유명한 에버그린 그룹이 면허 생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국기국조, 자연자재 정책이 결정되며 고등훈련기를 대만에서 독자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만은 지난 2002년에 미국의 F-35B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에게 거절당하면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결국 대만의 고등훈련기 AT-5는 외관은 1989년 대만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와 비슷하지만 공기역학적인 설계와 중량을 줄여 23년 만에 대만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라고 홍보했습니다. AT-5는 2026년까지 총 66대가 대만 공군에 공급되어 중국 인민해방군에 맞서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이번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그때 왜 한국산 T-50을 도입하지 않았냐는 말이 나오면서 대규모 자본을 쓰고서도 실전에 쓸만한 전투기를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방력 강화 모델은 한국이라고 했는데 한국처럼 자체 개발 전투기, 잠수함, 전투함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고등훈련기 AT-5도 한국의 T-52 훈련기에서 경전투기인 FA-50으로 발전했듯이 훈련기에서 경전투기로 진화시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한 군사 전문가는 대만이 전투기 정밀 기계 가공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탑재, 소프트웨어 나공 기억학 기술 등에서는 1980년대에 머물며 한국에 비해 최소 20년은 뒤진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FA-50은 지난 2023년 10월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는데 이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산 FA-50에 대해서 탐을 낼 만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 훈련기가 추락했는데 미국에서도 개발 중인 훈련기에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 T-50, FA-50은 방산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은 1조 원 규모의 FA-50 12대를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무기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 공군이 지난 4일 현지 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 상공에서 합동순찰 비행을 실시했는데 필리핀 공군 소속 FA-50 전투기 2대와 미군 B-1 비폭격기 대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을 비롯해 말레이시아도 FA-50을 도입했는데 수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최강의 가성비를 지닌 한국산 경전투기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자주 충돌해온 필리핀으로 이와 함께 태국과 베트남도 한국산 무기의 새로운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한국산을 원하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서방 무기 체계의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한국산은 서방 무기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FA-50에 장착할 무기에 대한 대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FA-50은 물론 KF-21까지 더욱 매력적인 전투기로 변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한국산 공대지 미사일 철룡은 2030년대 KF-21에 장착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거리 500km의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과 미국 JASSM의 장점이 융합하여 설계되었는다. 사거리 600km 이상, 관통력은 기존 대비 90% 수준,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괴물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공격력을 갖췄으면서도 크기와 무기를 줄여 FA-50 경공격기와 KF-16, F-15K,
그리고 KF-21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국내 매체 비즈 한국에서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지난 2월 14일 지금 이 천룡 장거리 공대 지미사일이 FA-50에 장착되어 사천에서 비행 테스트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성 때문에 천룡 미사일의 개발 및 실용화에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그 동향을 주목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천룡 미사일에 대한 특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FA-50에 장착되어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연구위원은 해외 국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18일 등 몇 차례에 걸쳐 이미 FA-50을 사용해서 천룡 미사일의 항공기 탑재 비행 시험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FA-50의 유력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관계자는 비즈 한국의 FA-50의 확장성과 미래, 무장 능력에 평소 관심이 있어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FA-50을 목격하고 흥미를 가졌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KF-21에 2030년대에 장착한다는 국내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이 이미 FA-50에 장착되어 시험을 하고 이것이 FA-50을 도입하는 국가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FA-50에는 한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에 이어 지금 한국산 유도폭탄 KGB가 폴란드 FA-50에 바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한국의 GPS 유도폭탄 KGB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GB는 500파운드 이약 27kg급 마크 82 항공폭탄의 유도, 기능을 달아 정확도를 높인 우리 공군의 공대지 무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GF의 무장 장착이 늦어지자 한국의 KGB를 빠르게 도입해 실전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KGB는 2018년 사우디에 처음 수출됐고 2022년 태국에도 수출됐는데 폴란드가 구매를 결정하면 세 번째 도입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F-16에 KGB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콜롬비아도 기존 전투기의 항공전 자장비에 특별한 개조 없이 장착할 수 있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최강의 군사력을 지녔다는 이집트에서도 FA-50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120여 대에 달하는 K-8고등 훈련기가 있기는 하지만 구형이면서 중국제인 이 기종으로는 기본적인 비행술 교육만 가능할 뿐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중국산 K-8 훈련기로 비행 훈련 과정을 마친 조종사가 진짜 전투기를 타고 또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 이집트는 외국 비행팀으로는 최초로 피라미드 상공에서 한국 블랙 이글스 고개 비행팀의 공중 비행 공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행사를 전후해 이집트가 FA-50의 면허 생산을 추진 중이고 그 수량이 100여 대에 달한다는 전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중동 2개국, 아시아 2개국, 남미 2개국, 유럽 1개국 등 총 7개국과 KF-21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는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KF-21이 사우디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이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FA-50 과 KF-21은 지금 동남아, 남미, 북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놀라운 평가와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자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불가능하다며 비관적인 시각과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첨단 전투기 생산국이 되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K-전차 집중훈련에서 놀라운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 파벨 마코비에츠는 폴란드 제16기계 화사단이 벌이는 훈련에서 K-전차 소대가 전진하는 러시아 중대 전투 그룹 T-90M, T-72B3M 및 BMP-2를 분수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K-전차의 사격으로 러시아 전차 7대와 BMP-2대가 폐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벌인 전투였지만 K-전차는 포정확도와 사격 통제 장치가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러시아가 만약 공격해 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무기로 올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번 훈련에서 K-전차가 보여준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16기계 화사단에서는 지난 11일 K-전차가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면서 이번 훈련에서 K 블랙팬서 탱크의 예술 코스들이 기다리던 코스들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첨단 전투기계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군 참모총장은 이 훈련에 대해서 SNS에 사진을 올리며 전차 집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3월 중순에 까다로운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될 지휘관, 포수 및 운전병이 참석합니다. 획득한 기술은 자격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의 작전 준비 태세와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폴란드는 현대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둡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폴란드군은 다량 확보한 K 전차를 운용할 병력을 훈련해 러시아를 향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본 한 폴란드 네티즌은 매운 좋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 전차가 진창에서도 빠르게 기동하며 사격하는 영상을 최근 공개했는데 반면 러시아는 푸틴의 자랑이라는 탱크가 드론을 피하려다가 도랑에 빠진 영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러시아 T-90M 전차는 이번 폴란드 훈련 시뮬레이션에서 K 전차에 의해서 격파된 전차로 실전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말 러시아의 T-90M 전차가 어디론가 대량 이동하는 영상이 큰 두려움을 준 바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에 폴란드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K 전차로 이 같은 러시아 전차를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T-90M의 형편없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T-900I 진흙에 빠져있는 영상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T-90M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FPV-1인칭 시점 드론 공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도랑에 빠져 결국 공격을 받고 꼬꾸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인 안드리 차플리엔코는 153여 단 병사들은 최근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노보젤리자베티브카 외곽에서 러시아군의 전차를 FPV 드론을 이용해 파괴했다며 탱크는 도랑에서 멈춰 서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T-90M은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최신형의 주력 전차로 125의 주포를 장착했고 외부 공격을 받으면 미리 터지면서 공격 미사일의 관통력을 약화시키는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포의 공격성이나 반응 장갑이 실전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특히 형편없는 기동력은 드론의 먹이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력으로 여겨지는 T-90MOI 전장에서 무력한 것과 이를 K 전차로 완파하는 훈련성과는 폴란드는 물론 주변 유럽 국물에게 큰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폴란드에는 K 전차가 84대, K 구자 주포 가백 36대, 천무호마르케이가 72대가 인도되었는데 굉장히 빠른 납기에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와 K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성사될 것으로 보였으나 올해 초로 계약 체결이 연기되어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 폴란드 방산 수출 사업 위기설에 대해 한 폴란드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은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1분기 내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폴란드 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산 관계자는 폴란드 현지 생산 방안 등 계약 조건이 1차보다 많은 접등을 고려해 양측이 계속 협상 중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도 비용이나 기술 이전 등에서 양보보다는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2차 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현대로템의 계획대로 1분기 안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 전차가 아닌 독일산 레오파드 EA8을 선택하려는 몇몇 국가들은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군 현대화를 위해 전차 104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한국 K 전차, 독일 레오파드 2, 미국 에이브람스 3파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슬로바키아는 유럽 내에서 구매하기로 하면서 독일산 레오파드 EA8을 선정했는데 국가의 실제 재정 능력에 비해 너무 높은 단가에 직면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레오파드 EA8 한 대에 2천만 유로 300억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몰려드는 수요와 물가가 오르면서 레오파드 신형 전차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당 850만 달러 125억 수준인 K 전차의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지금 슬로바키아는 레오파드를 너무 비싸게 부르자 아예 스웨덴산 CV90 경전차를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코도 레오파드 EA8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너무 비싸서 국방 예산만으로 구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구입을 해도 늦은 배송 날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체코 모두 9년 대화를 내세우며 전차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함께 K 전차를 고려했지만 결국 독일산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전차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한국산을 선택하지 많은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산 기갑 무기는 1분기 내 폴란드 K 전차 2차 계약에 성공하면 루마니아 등 유럽의 주변국들도 연이어 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재빠르게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군사 전문가 하크메이스는 이집트에 축하한다며 해안 방어 목적으로 대함 능력을 갖춘 K9 포병을 운용하는 10개국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에 K11 화력 통제 차량 51대와 K9A1 자주포 216대를 수출했으며 K11은 대함 임무에 맞게 개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K9는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집트는 주변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에게 K9를 수출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지난해 중동 카타르에서 K 전차 K9 자주포를 보내 최초로 연합훈련을 벌였는데 다음 달에는 아랍에미리트 UAE에 전차와 포병 전력을 보내 현지 훈련장에서 연합훈련을 하며 K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1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0에서 20일 UAE 현지에서 열리는 한-UAE 연합훈련에 육군 7군단 병력 100여 명 등으로 구성된 현지 연합훈련단이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현지 연합훈련단에는 K 전차와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21 보병 전투 차량,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K1 군안 전차 등 장비 14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UAE 군과 전술토해 및 지형 정찰, 연합실 기동훈련 등을 진행하고 국산 무기 성능 시범에도 나설 계획인데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해 카타르 훈련과 마찬가지로 무기 수출의 쇼케이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최근 나토 국방비를 GDP 5%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에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빠른 군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 불안으로 무기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군수 공장은 어떠한 변수에도 변함없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심지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와 국영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와는 향후 어떠한 협력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에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릴 것이며 심지어 군사적 위험마저 가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주변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첫째,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규모의 군사비 지출을 단행하며 자체 군수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양한 신기술을 민간과 공유하는 국민융합 정책을 통해 해군 공군의 현대화와 우주기술 개발, 무인화 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중심의 대중견제 전선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중국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함정, 전투기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인프라 구축과 군사 현대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역으로 중국은 이곳을 자국 군수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1대1로 정책의 핵심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은 막대한 경제 지원과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이들 국가로 수출이 확대되자 중국은 이를 국가 안보와 영향력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외신 기사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국가에는 우리가 추진하던 각종 인프라 투자와 대규모 차관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경제적 연계가 깊은 인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 무기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군사적 위협까지 언급됨에 따라
해당 지역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한국 무기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을 보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협박을 받은 인도가 중국의 협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보란듯이 전격적으로 한국 조선방위산업과 초대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산 무기 도입 국가에는 경제군사 협력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으름장을 놨음에도 인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산 선박 1000척 알파는 물론 군함까지 최대 수천 척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한국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현지 언론들은 이를 중국의 위협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강력한 의지이자 인도가 해양 패권 경쟁에서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야심찬 선언이라며 연일 일면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처럼 한국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 조선업은 20년 가까이 글로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일본, 유럽을 단숨에 제치고 글로벌 시장을 호령해온 K조선의 이름값이 이번 인도의 빅딜 선언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향하는 목표는 단순히 상선 1000척 확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현지에서 군함도 수백에서 수천 척 수준으로 한국산을 대거 도입하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도군 수뇌부는 우리는 인도양에서 중국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국 조선방위산업이 보유한 첨단 군함 건조 능력에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는 전체 무역 물동량의 95%를 해상 수송에 의지할 정도로 해양 운송이 핵심 동맥입니다. 그런데 자국 조선업 역량이 세계 점유율 1%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라 연간 110조 원가량을 해외 선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계로는 향후 20년간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렇게 방치하면 연간 500조 원 수준의 막대한 임차료를 해외로 흘려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해운 자립도 없이는 진정한 경제대국이 될 수 없다며 세계 최고의 LNG 운반선 초대형 선박 건조 능력을 지닌 한국을 파트너로 적극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올 12월 초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빅3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한 인도 대표단은 한국은 모든 종류의 상선을 대규모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이미 갖춰놓았다고 감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가 한국과 협력하려는 분야는 민간 상선을 넘어 해군력 전반까지 아우릅니다. 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 등 대형 해상 전력 확보를 서두르는 인도에겐 한국의 축적된 함정 건조 경험이 무엇보다 매력적입니다. 북한과의 대치로 군함, 잠수함 등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상당 수준의 노하우를 자랑하며 첨단 무인화 기술과 스텔스 함정 설계 등 다양한 미래형 기술 개발에서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인도가 중국산 무기는 물론 중국의 경제적 협박을 단호히 물리치고 한국과 손잡았다며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번 결정은 인도가 해양 패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이 1대1로 정책과 인프라 투자를 앞세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와중에도 인도가 국익을 지키고 나아가 해양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이라는 최강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논조를 내세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인도의 이 같은 행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특정 국가가 타국 무기를 무분별하게 대량 도입하는 것은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며 사실상 인도를 지목해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협력관계 전면 중단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인도 측 기류는 확고합니다. 인도 국방장관과 해군총장은 최근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우리는 한층 더 굳은 의지로 해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경제 군사적 공세를 펼치면 펼칠수록 인도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최근 한국 조선 건조 기술의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형 상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군함 분야에서도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해
한국이야말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는 평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수년간 무서운 기세로 조선업에 투자하며 국영 조선사를 앞세워 대형 군함 생산을 확대해왔음에도 한국산 군함의 기술적 우위가 여전히 분명하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밀도 높은 선체 설계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1970에서 80년대부터 일본과 유럽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며 세계 조선사상 유례없는 품질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선체 설계 기술과 초밀도 용접 공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선체의 강도를 최대화하면서도 중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속도와 내구성 면에서 중국산은 물론이고 다른 경쟁국 조선소와 비교해도 한층 뛰어난 결과물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전투체계 및 무기체계 통합 능력입니다. 군함은 일반 상선과 달리 함정 내부의 다양한 레이더 센서 화포 미사일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초정밀 통합 전투체계를 짧은 납기 내에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 조선소들은 단순 조립을 넘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 시스템을 함정에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를 갖췄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예컨대 중국산 군함은 대형 화양산 체계를 활용해 단기간에 수적 우위를 노렸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함정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교함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한국산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받는 강점은 스마트 야드 기술과 인프라입니다. 이미 한국은 대형 조선소마다 초대형 도크와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연간 수십 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부터 LNG 운반선 그리고 신형 구축함, 잠수함까지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도 규모 면에서는 빠르게 추격 중이나 품질 관리와 고품질 인적 자원 배분 면에서 한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한국 조선사들이 구축한 스마트 야드 체계는 로봇 AI 3D 시뮬레이션 기술이 어우러진 종합 작업장이며 이는 곧 생산 효율성뿐 아니라 품질 안정성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산 군함이 해상 기동력, 스텔스 성능, 전자전 대응 능력, 거기에 더해 함정 내 인체 공학적 설계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국산 대비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합니다. 다수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 함정도 2010년대 후반부터 기술력이 꽤 발전했지만 아직도 전투 상황에서의 안정성과 함정 내부 시스템의 통합도 면에서 미흡한 점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한국은 오랜 노하우의 기초의 함정 구조 배선과 통신 장비 배치를 세밀히 설계 제작함으로써 실제 전투 상황에서 불필요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유지보수 체계 역시 편리하게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군함이 가성비와 대량 생산으로 홍보되는 것과 달리 한국산 군함은 최정 상급 해군력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는 고성능 함정이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조선소들은 군함, 엔진 추진 장치 발전 설비 분야에서도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함 동력 체계의 핵심은 지속 동력과 연비, 그리고 함정 내부 공간 활용 효율성인데 한국 기업들은 높은 기술 표준을 통해 엔진 성능과 함정 설계를 최적화해 왔습니다. 덕분에 한국산 군함은 항속력이 뛰어나면서도 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비 주기도 길어 해군 작전 유지 능력에서 빛을 발휘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해오는 것으로 유명한 말레이시아도 이번 중국의 한국산 무기 수입 금지 폭탄 발표 후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중국산 기체 대신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말레이시아 주요 언론들이 연일 한국이야말로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KF-21은 뛰어난 항공전 자장비와 AESA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고성능 엔진을 탑재해 초음속 순항 능력까지 갖춘 4, 5세대급 전투기라며 공중전, 지상 타격, 정밀 유도탄 운용 등 다양한 임무에 최적화된 완벽한 멀티롤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KF-21이 전자전 대응 능력과 스텔스 도색 기술로 중국산 전투기 대비 우세를 보인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 언론들은 한국이 개발한 KF-21은 기체 설계부터 전투체계 통합까지
이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정성과 신뢰도를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투기의 경우 수시로 부품 공급이 끊기거나 협상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거론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한국은 오히려 구매 후 정비와 업그레이드까지 꼼꼼히 책임져주는 든든한 파트너로 각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서 중국은 걸핏하면 협박을 동원하며 거대 경제력에 기대 상대국을 움츠리게 만들지만 한국은 상생과 협력을 지향하며 기술 이전과 품질 보증에도 적극적이라며 말레이시아가 이번 계약을 통해 조종사 훈련, 군수 지원, 산업 협력까지 통합 패키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KF-21 대량 도입이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국방산업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 공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항공 분야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드디어 북한 주민들마저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태에 대하여 아무 말 않고 조심스레 눈치만 살피던 북한이 계엄이 일주일이 다 지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급발진을 한 것인데요. 한국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북한이지만 이거 웬걸. 북한 정부의 최악의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김정은과 김여정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마디조차 말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하여 북한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첫 보도 괴뢰한국 아비규환 이런 식으로 항상 하다시피 한국에 대하여 굉장히 안 좋은 글을 이렇게 깨서 보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딱 예상한 대로 움직인 북한인데요. 그동안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한국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섞어 비난했던 북한이라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선중앙통신은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세슴없이 내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 괴뢰라는 단어가 사방팔방에 쓰이고 있죠. 그리고 파쇼 독재, 깡패물이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하여 지옥처럼 이렇게 묘사해 놓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북한 언론의 발표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짜 부분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계엄이 터진 날은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아무리 늦어도 4일쯤에는 입장을 발표하는 게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북한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11일이 되세야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뭔가 그동안의 반응과 다른 모습이니 우리에겐 상당히 이질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담을 일삼는 북한은 이 기사를 내보내고 오히려 북한 사회를 더욱 혼란으로 가져가는 실수를 둔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비상계엄. 북한 매체는 조용 주민들은 발 빠른 소식. 이렇게 8일날 올라왔던 뉴스인데요. 아직 북한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시점이죠. 근데 이때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도 우리의 계엄령은 그냥 평범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는데요. 여기 아래의 기사 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북한 내부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화교나 무역 일꾼들이 한국의 계엄 사태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하면서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이게 화교나 무역 일꾼들이 중국에서 소식을 듣고 북한 사람들에게 당국 발표 전에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보면 북한 사람들 반응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주민들 속에 남한의 계엄령 소식이 퍼지고 있다. 남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몇 시간 뒤 해제했다는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이웃으로부터 계엄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식통은 주민들은 그동안 당에서 선전한 대로 남한 사회가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복잡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국회의 반대로 해제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주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원수님의 한마디가 법 위에 존재하는 여기서는 반기를 든 모든 사람이 아마 총살이나 무기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소식을 듣고 남한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심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남한 사회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도 대통령의 뜻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한번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계엄령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북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에 대해 반기를 들고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국회도 계엄에 대하여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아 맞다. 북한이 저렇게까지 폐쇄적이고 모든 것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드니 북한 사람들이 놀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에 정식 언론 발표 전부터 북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한국의 민주적인 사회에 대하여 동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북한 언론들도 계엄에 대하여 언급하니 북한 사회의 동요는 지금 이때보다 더욱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주민들 사이에서 파장이 상당하다. 어떻게 시민들이 국가 원수를 향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토론이 오가는 상황이고 북한 주민들의 내부 분열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이번 개혁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더욱 소상히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바라게 되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이미 계엄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신문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북한 고위층들일 텐데요. 실제로 북한의 고위급들과 김정은은 한국의 계엄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일체 언급 없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개한 기사 내용에서도 북한 고위층들의 의견이나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뭐 얼마 전에 혁모가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북한은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핵 보유국을 앞에 두고 어이가 없다, 쓸데없이 몸짓 만큼 무기다, 이렇게 우리 혁모를 깎아내렸는데요. 물론 김여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아, 그냥 겁먹은 개가 시끄럽게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혁모가 공개되었을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이던 북한이 이번에는 정말 완전한 침묵 모드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북한 고위층이 왜 이렇게까지 합주기가 된 건지, 그리고 북한의 언론은 왜 이렇게 늦게 계엄에 대하여 보도한 건지,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지난 8일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최초 허용, 이렇게 지난달쯤에 갑자기 중국이 우리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거든요. 이게 갑작스럽게 중국 당국이 한국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거래. 당시에 우리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결국 다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중국에게 있어 지금 다가오는 2025년의 가장 중요한 해결 문제는 어떻게 이 트럼프 시대를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카드는 바로 한국인데요. 우선 지금 중국은 한국 방산에 연속으로 3연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야심작 화룡 300 미사일이 국산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에 밀렸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고, K9 자주포, 천공 이방공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지금 한국에 밀린 상황이라 지금 한국에 치고 들어오는 방산의 기세, 중국이 완전히 놀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혁모도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지금 중국은 방산도 방산이고 안보까지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한국의 방산들은 지금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곤란하게도
대부분 국방 예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트럼프와 우방국들에게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하나도 좋은 부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북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진핑은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 한국에게 매우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니까는 불난대에 기름 붓지 말라. 막 이러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번 계엄 상황이 터진 한국에는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은 안정적인 국가다, 신뢰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 중국입니다. 실제로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게 앞으로 중국의 10년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멀리 있는 미국을 이기기 위해선 가까이 있는 한국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록 계엄이라는 문제가 터졌다고 해도 한국은 기초 체력이 아주 강한 나라다. 이 정도 일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며 한국과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를 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자, 중국이 그럼 이런 입장인데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한국에 대하여 비판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아마 중국의 고위층들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번 계엄에 대하여 입장을 내지 말라고 언급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러시아도 북한에게 중국과 비슷한 명령을 내렸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우선 지금 살펴봐야 하는 게 현재 러시아는 최근 북한이랑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지난 6개월 동안 논의 끝에 세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12월 4일부터 실효성이 발휘되는 조약인데 계엄이 12월 3일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 맺은 조약이 군사동맹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 북한이 하는 도발 하나에 러시아도 같이 휘말릴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모든 병력은 전부 서쪽 국경으로 가 있죠. 그런데 만약 한국의 사태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트럼프 시대가 도래한 뒤에는 포스트 러우 전쟁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최근 들어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 복구에는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키카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언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지 않은 국가들과는 모두 관계를 회복하고 전후 피해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빠른 속도로 국가를 정상화시켰으며 이러한 역사는 한국인들의 DNA에 빠른 회복력을 각인시켰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모든 시설과 경제 기반에 대하여서도 한국은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전쟁이 마친 뒤에도 한국이 꼭 필요한 상황임은 물론이고 지금 전쟁 중에 북한의 헛발질이 러시아의 전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북한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형님 둘이 모두 한국에 대하여 가만히 있고 사고치지 말라고 하니 김여정의 입이 아무리 근질거려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직접 북한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딱 보기에도 지금의 미국 상황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이번 계엄 사태에 한마디 얹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트럼프 2기에서 대사직 중요한 나라에 한국도 포함된다. 이거는 12월 10일 날 계엄이 선포된 뒤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방산과 조선업은 현재 미국에게 있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담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북한이 제 아무리 정신이 나갔더라도 도저히 나댈 수 없는 상황인 게 정은이와 여정이가 합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현재 이렇게 한국이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나라들에게 굉장한 파워를 끼치는 상황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로비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것에 일본 네티즌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보냈고, K전차와 동아시아의 최고 전차 우열을 가리자고 했던 중국 VT4 전차의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주하이 에어쇼에서 VT4 전차가 관중들 앞에서 시연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버렸습니다. 이날 VT4 전차들이 일시에 기동했는데 한 대가 언덕을 올라가려다가 주춤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이 VT4 전차는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내려와 써버렸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로라면 뒤따르는 장갑차 등 전 기갑 전력과 함께 멋지게 기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한 대 때문에 모든 게 멈춰서 버렸습니다. 엔진 출력이 무려 1500마력에 터보 차징을 통해 일시적으로 2400마력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는 괴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하이 에어쇼는 중국 최대 규모의 군사 및 민간 항공장비 무기 박람회로 이 장면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보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삽시간에 중국 내에서도 퍼지며 충격을 주었는데 이 영상이 올라오자 한 중국 네티즌은 시청해주시고 소중히 간직해주세요. 영상은 곧 삭제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한 권이 있는 군사 잡지는 이 장면을 비꼬면서 초능력자의 실수, 권위 있는 쇼에서 탱크가 고장났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주하이 에어쇼 도중 VT4 탱크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중국에서 생산된 이러한 유형의 최신 버전 중 하나인 이 탱크는 심각한 고장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를 제작한 중국 방산기업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형태의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또 다른 중국 탱크인 타이프 96B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재빨리 회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실패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2016년 사건을 거론했는데 당시 바퀴가 빠진 중국산 탱크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연 실패가 왜 더 치명적이냐면 이번에 나온 VT4 전차가 중국이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디자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추락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국제 문기 수출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자신들이 그 빈틈을 차지하겠다며 수출 전용 VT4 전차를 만들어 현재 중국군이 보유한 99식 주력 전차보다 더 우수하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특히 K전차, K구자주포 등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자 러시아의 공백을 한국에게 다 내줄 수 없다며 야심차게 만든 전차였습니다. 실제로 VT4 전차에는 중국산 125활강포와 자동장 전장치, 디지털화된 사격 통제 장치, 터보차저가 적용된 1300마력 디젤 엔진과 복합장갑, 폭발 반응 장갑이 적용돼 3세대 전차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은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용을 좀 더 들이면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관총 RWS과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장치도 설치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또한 K전차를 사려면 최소 700에서 1000만 달러를 줘야 하지만 VT4 전차는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는 400에서 5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K전차를 능가하는 3, 5세대 전차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홍보는 거의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이 탱크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태국에 판매되었는데 이번 국제 행사에서 중국 전차의 또 다른 실패가 중국에서 생산된 전차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부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패에 네 그럴 줄 알았다면서 맹렬하게 비판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미 VT4 전차를 중국에서 35대를 구입해 17대를 실전 배치한 나이지리아입니다. 이번 사건을 본 나이지리아 매체 디펜스 뉴스 나이지리아는 중국의 VT4 주력 전차가 주하이 쇼에서 역동적인 행군을 하는 동안 고장나 멈춰 쇼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실패는 탱크의 성능을 보여주는 명망 높은 시연 중에 발생했지만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다. 중국 전차에는 항상 신뢰성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지난 6월 한 유튜브에 나이지리아 군대 경로 중국산 첨단 VT4 수입 탱크 30분의 단발만 발사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2019년 나이지리아는 중국에서 VT4 주력 전차 35대를 구매했지만 3, 5세대 첨단 전차라고 알려진 이 전차들은 군사훈련 중에 발사에 실패해
나이지리아 장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고 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단 한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데 30분이 걸린다면 그때쯤이면 적군은 우리를 바비큐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군 지도부는 이 상황에 좌절하며 그들이 구매한 값비싼 시내 전차는 실패작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나이지리아는 대안을 모색해야 했고 결국 러시아의 T-90 탱크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 해외 네티즌은 나이지리아 군수품 구매자에게 알려드립니다. TMU에서 탱크를 구매하지 마십시오라고 충고했는데 또 다른 네티즌은 나이지리아 왕자에게 사기친 중국에게 찬사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의 나이지리아가 VT4를 구입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지금 중국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얼마 전 알제리에서 VT4 전차는 포 사격시험 명중률 100%, 500km 연속 주행 및 사격 등 다양한 시험 평가를 완수했다며 알제리가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VT4의 실체를 보고도 알제리가 이 전차를 도입할지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중 친러 국가 알제리를 견제하기 위해 지금 이웃국 모로코가 K 전차를 대거 구입하려 하는데 이번 사건은 K 전차와 VT4 전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확인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K 전차를 선택한 폴란드는 최근 한국산 전차를 빨리 도입한 결정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지난해 K 전차가이 7km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켜 위력을 과시하는 장면과 험한 산지를 힘차게 올라가고 진창이 된 야지를 쉽게 돌파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이 지나 폴란드는 이미 이 야수를 71대 운용 중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K 전차의 기념비적 영상과 작은 언덕도 올라가자 못하는 중국산 VT4의 영상은 앞으로 전차를 비교할 때 두고두고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 전차는 지금 폴란드 2차 계약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루마니아와도 계약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유럽 국가들과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부유한 국가들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의 페루도 K 전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5일 한 페루 언론이 K 전차 스마트 발사체를 발사하고 페루 육군을 현대화할 850만 달러 규모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내놨습니다. 페루는 한국 현대로템과 K 블랙팬서 전차 및 K808 장갑 차량 인수 계약을 체결해 페루군 함대 현대화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페루는 전차뿐만 아니라 한국산 K808 장갑차에도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남미에서 중국산 장갑차를 쓰는 국가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남미 볼리비아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어이없게도 실패 원인이 중국산 장갑차로 알려져 대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중국산 장갑차의 어이없는 성능은 한 나라의 쿠데타도 실패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산 전차뿐만 아니라 중국산 장갑차도 관객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차에 이어 중국산 장갑차끼리 시연 중에 충돌하며 팀킬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이 장면을 보고 운전자가 술 마셨냐라고 따져 물었는데 한 중국 네티즌은 이같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봐봐. 부딪혀도 쓸 수 있어. 내구성이 높다는 걸 보여줘. 이번 중국의 주력 전차의 현실을 본 네티즌들은 북한 유사시 왜 중국이 한국 기갑 전력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방부라 부르는 한국의 전차와 포병 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땅을 탐내는 중국에게까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천무 다연장 로켓포가 수출되었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라 하기도 전에 사우디 측이 알아서 천무를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쓰는 영상들을 여러 공개해서인데요. 이미 침무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후티 반군은 최근 사우디를 통해 공개된 또 다른 사진을 보고 기절초풍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충분히 무시무시했던 천무가 더욱 무시무시해진 건데요. 더 강력해진 천무와 더불어 후티 반군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또 하나의 막강한 한국산 무기도 포착돼 그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 측이 공개한 사진들로 인해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에서 우리 무기들이 얼마나 각광받고 있는지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새로 공개된 천무는 한국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무기 전문가 하쿠 메이스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술탄도 미사일 포드를 탑재한 천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목격되었다며 최근 사우디에서 공개한 새로운 천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천무가 탄도 미사일 포드를 장착한 게 목격된 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하쿠 메이스는 천무가 실제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진도 함께 올려 이를 증명했습니다. 사진에서 천무가 발사한 미사일은 CTM-290으로 KTSSM-2를 개량한 것인데요. 무게 1.5T인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290km로 미군이 쓰는 M270이나 HIMARS를 통해 발사하는 ATACMS와 동급인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서 원형 공산 오차도 7에서 8M 정도에 불과한 엄청난 정밀도도 갖추고 있는 고성능 탄도 미사일이죠. 천무가 CTM-290을 쏘는 사진이 사우디 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여러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사우디가 갖고 있는 천무가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최신형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사우디발 천무 사진들이 여러 공개되기는 했지만 모두 구형이었는데요. 기존에 천무가 쓸 수 있었던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나갈 수 있었던 건 GMLRS 유도 미사일로 사거리가 80k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진으로 확인된 최신형 천무를 도입하면서 사우디는 CTM-290 등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인 탄도 미사일을 천무로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외 선전용으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걸로 사우디가 이미 상당량의 CTM-290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사우디와 UAE가 상당한 수의 천무와 CTM-290을 사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후티 반군과의 전투를 통해 천무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사우디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는데요. 주목할 건 이번에 사우디가 사간 최신형 천무가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건 기존에는 미처 상상치 못했던 강력한 무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대함 탄도탄인데요. 대함 탄도탄은 이름 그대로 상대 함선이나 잠수함을 추적해서 타격하는 탄도 미사일로 과거 냉전 때 소련이 전력상 우월한 미 해군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것이 시초입니다. 하지만 냉전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군축 협상이 이뤄져 미국과 소련 모두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해 한동안 개념상으로만 있었던 무기체계였는데요. 세월이 흘러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 해군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대함 탄도탄을 실전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전혀 이외의 세력인데요. 바로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지원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고로 작년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미국과 영국 선박들을 대함 탄도탄으로 공격했습니다. 참고로 후티 반군이 이때 사용한 대함 탄도탄은 이란 기술로 만든 아세프로 탄두 무게는 500kg에 최대 40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대함 탄도탄의 위력이 알려지게 되자 기존에 개발하던 러시아와 중국, 이란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개발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마침 우리 기업 중 대함 탄도탄 개발에 나선 곳이 천무의 개발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한화는 올해 9월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호마르케이의 대함 탄도탄을 통합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화의 제안은 신형 미사일인 CTM-MR의 기수에 적외선 탐색기를 붙여 적 함선을 추적하고 격침할 수 있는 대함 탄도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미사일에 부착된 적외선 탐색기는 발사 시점에는 슈라우드로 보호되지만 표적을 탐지하는 종말 단계에서는 슈라우드를 분리해 적 함선을 추적하게 됩니다. 탐색기는 함선이 내뿜는 기관부 배기열과 선체에서 복사되는 적외선을 센서로 탐지해 함선의 전파 방해 여부와 상관없이 추적할 수 있는데요. CTM-MR 미사일 자체도 전파를 발산하지 않아 적에게 탐지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함 탄도탄 중에는 자체적으로 전파를 발산해 적에게 탐지되기 쉽거나 함선이 내뿜는 전파를 추적하는 방식이라 적에게 기만당할 우려가 있는 게 많다는 걸 생각하면 아주 큰 장점이죠. CTM-MR의 대함 탄도탄화가 이뤄지면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대함 탄도탄을 실용화한 나라가 되는데요. 그리고 천무는 대함 탄도탄을 발사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게 돼 그 활용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는 후티 반군에 대응할 더 강력한 수단을 찾고 있는 사우디로서는 반갑기 그지없는 소식이죠.
CTM-MR이 사거리가 160km라 대함 탄도탄으로서는 사거리가 길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우디군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후티 반군이 지구 주로 설치는 아덴만과 홍해 사이의 좁은 해협에서는 이 정도 사거리만 되어도 적 함선을 타격하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에 있어서 천무가 더욱 중요해진 것은 대함 탄도탄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쓸 수 있게 되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8월부터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300km에서 500km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CTM-290의 사거리가 300km도 아닌 다소 애매한 290km인 이유가 이전에는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로 제한되어서였는데요. 이것이 8월부터는 해제돼 천무로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동 일부 국가에서 다연장 로켓에 들어가는 미사일의 짧은 사거리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 공개한 최신형 천무 사진 등을 비롯해 최근 사우디의 행보를 보면 그 중동 일부 국가가 사우디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마침 11월 초 그러한 추측에 설득력을 실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이 방한해 11월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 건데요. 사우디가 현재 장갑차와 자주포, 대공 장비, 레이더, 정찰 감시 장비, 탄약 등 하나로 30조 원 규모의 중장기 무기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이고 빠르면 12월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는 걸 생각하면 의미심장한 행보입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가방위부 장관이 방한했다는 거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름만 보면 국가방위부가 우리나라의 국방부랑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우디에서 둘은 별개의 부처입니다. 사우디의 국가방위부는 왕실과 메카나 메디나를 비롯한 성지, 유전 등 국가 중요 지역과 시설을 방어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부처인데요. 국가방위부 장관이 방한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사우디가 자국 국방과 관련해서 한국을 중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건데요. 압둘라 장관 본인도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방산 분야는 물론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했고요. 사우디가 천무를 비롯해 한국 무기를 강력히 원하는 이유 후티 반군의 위협을 잠재우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발전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앞에서 천무로 쏠 미사일 사거리를 500km까지 늘려달라고 한 게 사우디였다는 추측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후티 반군의 반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사우디 후방에서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서부로 미사일을 날리려면 그 정도 사거리가 필요해서죠. 그래서 최신형 천무의 사진을 공개한 것도 후티 반군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우디가 후티 반군 제압에 기를 쓰는 건 이들의 위협 때문에 그동안 사우디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던 홍해 해운이 마비되게 생겨서입니다. 앞서도 말했듯 후티 반군은 작년 말부터 대함 탄도탄까지 동원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선박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리스의 해운 업체 콤벌크는 홍해 항해를 중단했고 독일 컨테이너 운송그룹인 레온하르트 앤 블룸버그도 홍해와 아덴만을 운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여러 해운 업체가 후티 반군의 위협 때문에 홍해가 아니라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루트를 택하고 있죠. 이는 국제 물류 비용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사안인데요. 홍해와 아덴만의 서해 후티 반군의 위협은 해운뿐 아니라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네옴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옴 프로젝트는 사우디가 추진하는 국가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으로 2030년까지 인구 150만의 최첨단 미래산업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만 가동되는 길이 170km의 거대 도시를 세우는 걸 계획하고 있기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건설업계의 새로운 노다지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이 네옴 프로젝트가 최고 책임자였던 나드미 나스르 네옴 CEO가 사임하는 등 최근 크게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낮아져 사우디 정부의 투자가 줄어든 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도 시원찮은 탓인데요. 외국인 투자 유치가 부진한 이유로는 기존 사우디 유력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 등 빈살만 왕세자의 전횡에 대한 반발이나 건설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후티 반군의 위협인데요. 네옴시티 자체는 후티 반군의 세력권보다 훨씬 북쪽에 있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홍해 연안에 있는 만큼 후티 반군이 홍해를 막고 있는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등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해 후티 반군을 일망타진하려는 건데요. 천물을 비롯한 우리 무기들이 홍해의 평화를 되찾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지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